고려항공 251편 즉시 회항하라! 불가능합니다. 승객들이 남한 망명을 원합니다. 항로 이탈 확인. 부릉시 격추한다. 2025년 2월 평양으로 향하던 북한 전용기 한 대가 하늘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내에는 모스크바에서 유학 중이던 엘리트 유학생 97명,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북한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중국과 한국 상공에서는 국제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과연 그 비행기는 어디로 향했고 97명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겨울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저희 집 거실에서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은 얼음이 얼기 시작했고 여명거리의 화려한 아파트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혁입니다. 그때 29살이었죠. 아버지는 무역성 국장급 간부셨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미래과학자거리에 산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6.25 이후 분단된 조국에서 북쪽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30평쯤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평양에서는 간부들만 배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거실에는 중국산 텔레비전이 있었고 주방에는 가스레인지도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연탄이나 나무를 떼야 했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국제관계학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만경 대혁명학원을 나온 엘리트였고 당에서 선발된 유학생이었죠. 겨울 방학을 맞아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온 선물들을 부모님께 드리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건 모스크바 백화점에서 산 초콜릿이에요. 어머니, 이 스카프는 어머니께 잘 어울릴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었죠.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요즘은 겨울만 되면 이래. 석탄이 부족하다나 뭐라나. 우리 같은 간부 아파트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국가라면서 왜 수도 평양에서도 정전이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동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채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른 채널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장마당에 다녀오셨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요.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오신 것은 쌀 2kg이었는데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0원이나 했어. 작년보다 2배나 올랐다니까. 북한 돈으로 10,000원이면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지? 우리가 자립경제 강국이라면서.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시더니 술을 한 잔 따라 드셨습니다. 평양소주였죠.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너 모스크바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네, 아버지. 성적도 좋고요. 그래. 그게 좋다. 유학 나간 아이들 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던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고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남조선 도주, 배신자, 반역자라고 불렀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방문을 닫으시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여가 어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모스크바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마라. 남조선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요즘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남조선 첩자들이 우리 유학생들을 회유한다던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당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아들아. 어머니는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어디든 말이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진실을,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선택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들이, 웃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 속 두려움이, 그리고 겨울 추위에 떨고 있을 일반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멀어지는 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것이 고향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들의 시작이었죠.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2주일쯤 지난 2025년 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참 깊습니다. 지하 80m까지 내려가야 하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주머니 속 아이폰이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유학생들이 아이폰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특권층 자녀들은 외국에서 최신 기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대사관에서 관리하는 휴대폰도 따로 있었지만 개인 용도로는 아이폰을 썼죠. 다만 북한 관련 검색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할까 봐서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고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에 숨겨진 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함정인가?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같이 타는 북한 유학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에는 평양 여명거리의 밤 풍경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높이 솟은 아파트들, 반짝이는 불빛들. 제가 2달 전에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달랐습니다. 같은 평양인데 여명거리 뒷골목이었습니다. 깡마른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이는 아이들. 옷은 누더기였고 맨발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말이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평범한 야식 배달 풍경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치킨과 피자를 들고 있었고 배경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들이 보였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야, 남조선 놈들의 조작이겠지.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명거리 뒷골목. 저도 그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었죠. 원래 평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같은 북한 유학생 친구 박민철이 다가왔습니다. 민철이는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진여가 너도 받았어?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받았어. 대체 누가 보낸 거야? 그리고 저게 진짜일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VPN을 켜고 남한 뉴스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이트 접속이 절대 금지였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 탈북자들의 증언, 정치범 수용소 사진들. 제가 평생 배워온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며 미군에게 억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남한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거짓말이었나? 우리가 최고의 국가라는 게 거짓이었나? 그럼 대체 왜 우리는 굶주려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역시 익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짧은 글이었습니다. 진실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곧 더 많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우려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김진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남한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인터뷰 영상도 봤습니다. 볼수록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속아 살았구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남한으로 간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실까? 동생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진혁아, 넌 이제 어떡할 거니? 거짓말 속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니? 아니면 진실을 따라갈 것이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그 지하철 안에서 받은 익명의 메시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 박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지금 당장. 저는 바로 도서관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성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26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친구였죠. 평양 외국어대학 동창이었고 유학 오기 전부터 친했습니다. 밝고 유머러스한 친구였는데 그날의 성우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우야?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귀국 명령 받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귀국 명령이라니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왜? 무슨 이유래? 모르겠어. 대사관에서 그냥 2주일 안에 평양으로 돌아오래. 아버지 건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그때 저는 떠올렸습니다. 성우의 아버지는 당 간부였는데 몇 달 전에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문제 있으면 자식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6.25 이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제도였죠. 성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 평양 가면 죽을 것 같아.
아버지가 반당 행위로 숙청당했다는데 나까지 끌려가면. 저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탈북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었으니까요. 성우야, 일단 가봐. 아무 일 없을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후 모스크바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성우의 송별회였죠. 대사관 눈을 피해 조용히 모였습니다. 다들 성우를 격려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성우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께 전해줘. 아들이 죄송하다고, 효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제 휴대폰에 비밀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려 97이라는 암호 이름이 붙은 메시지였습니다. 익명으로 만들어진 우리 유학생들만의 비밀 연락망이었죠. 최근에 누군가 만든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성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밝은 성우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라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이빨 몇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우란 말인가? 영상 속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저는 남조선 간첩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해외 유학생 동무들, 저 같은 배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성우의 것이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강요된 자백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배신자들의 말로다. 해외 유학생들은 조심하라. 당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 그 밝고 착한 친구가 저렇게 되다니. 손가락이 부러지고 이빨이 빠지도록 맞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밤새 울었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례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남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고문 방법들, 탈북자들의 증언들.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우에게 한 짓들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가서 성우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역시 고려 97 비밀 연락망이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찾아 떠날 것인가. 박성우 동무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음 차례입니다. 연락망에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음이에요. 성우를 헛되이 할 수 없어요. 살고 싶어요. 저는 살고 싶어요. 저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읍시다. 그날 밤 저는 평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동생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도 가족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연좌제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또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평양에 숨겨진 밤,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나만의 밝은 거리, 그리고 성우의 부서진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성우처럼 죽지 않겠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성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 잔혹한 체제에 대한, 친구를 저렇게 만든 시스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려 97 비밀 연락망에서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암호를 섞어가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우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아침 8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진혁 동무 글급 귀국 명령. 오늘 오전 11시 쉐레메티예보 공항 국제선 청사 집합. 지각시 엄중 처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당장? 성우 생각이 났습니다. 성우도 이렇게 갑자기 끌려갔었죠. 급히 짐을 챙기는데 휴대폰에 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유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진혁아, 너도 받았어? 귀국 명령.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당장이래. 우리 다 끝났어.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진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평양으로 간답니다. 갑자기 귀국 명령이. 진혁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엄마는 괜찮다. 내가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다오. 알겠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평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머니, 됐다 아들아.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 약속해다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평양에 가면 나도 성우처럼. 하지만 도망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대사관 사람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전 10시 30분 쉐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선 청사 한 구석에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의 10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사관 참사 동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위부 요원들이 5명 따라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집합하시오. 지금부터 탑승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사 동무가 말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평양 도착 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여기서 끝난다고. 오전 11시 우리는 전용기로 안내되었습니다. 고려항공 특별편이었습니다. 겉은 파란색 동체에 화려한 금색 문양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묘한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같은, 아니, 뭔가 더 독한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기내는 일반 여객기와 달랐습니다. 좌석은 낡았고 곳곳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형, 이거 전용기가 아니야. 이건.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평양 수용소로 실어나를 날개 달린 감옥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기내 앞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승무원들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볼 수 없었지만 엔진 소리로 이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스크바가 자유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손을 들어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승무원이 보위부 요원을 쳐다봤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저는 기내 뒤쪽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냄새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변기 물을 내리려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변기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벽면 일부가 살짝 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격벽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그 틈을 벌려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들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롤렉스 오메가. 적어도 10여 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뭉치들. 100달러짜리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수만 달러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밀수품이었습니다. 기장이나 승무원이 러시아에서 몰래 사서 평양으로 가져가는 거였죠. 북한에서는 이런 명품 시계 하나면 큰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북한에서 밀수는 총살감이었습니다. 특히 외화 밀반입은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 휴대폰은 빼앗겼죠. 하지만 제 주머니에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산 중국산 소형 카메라였죠. 보위부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시계들과 달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그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기는 기장 박태수입니다. 현재 고도 10,000m를 순항 중이며 약 6시간 후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박태수.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일부러 기장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기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기장 발밑에 놓인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시계 케이스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시계들의 주인은 기장 박태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기장의 약점을. 친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밀수품이잖아. 맞아요. 기장이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평양에서 팔려고요. 그럼 우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기장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항로를 바꾸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위부 요원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일어나서 기장실로 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제지했습니다. 어디 가는가? 기장님께 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무역성 국장인데 기장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저는 아버지의 직함을 이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비켜섰습니다. 간부 자제라는 게 이럴 때 쓸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장 동무,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기장 박태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화장실에 있는 그 시계들 말입니다. 스위스 시계들이요. 기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장 동무, 평양에서는 이런 밀수가 총살감이죠? 특히 외화 밀반입은 더더욱요. 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뭘 원하는가? 저는 기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항로를 바꾸십시오. 인천공항으로 가십시오. 뭐라고?
기장 동무, 이 사진 한 장이면 당신은 평양에서 총살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면 다릅니다. 이 시계 하나면 평양에선 총살이지만 서울에선 당신의 아파트로 변할 겁니다. 자유도 얻고 돈도 벌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기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평양에. 기장 동무, 당신이 이 비행기를 평양으로 가져가도 가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밀수품이 발각되면 어차피 끝입니다. 차라리 서울로 가서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장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보위부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기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저희가 맡겠습니다. 기장 동무는 그냥 조종만 하십시오.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항로를 바꾸십시오. 저는 기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성공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장을 설득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친구들에게 작전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위부 요원들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 5명은 앞뒤로 흩어져 앉아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앞쪽에 앉아서 졸고 있었고 2명은 중간 좌석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뒤쪽 출입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이륙한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미 러시아 영공을 벗어나 중국 상공쯤일 겁니다. 이제였습니다. 저는 기침을 3번 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순간 기내 곳곳에서 유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앞쪽 10명은 기장실로 달려갔고 중간과 뒤쪽에 있던 친구들은 보위부 요원들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보위부 과장 리명철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기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부서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도 성우처럼 되는 겁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 강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쏘세요. 우리 100명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리명철이 권총을 겨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을 쏘면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요. 그 순간 민수가 리명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권총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2 사람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를 기억하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달려들었습니다. 6, 7명이 리명철을 에워쌌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향해 발사된 총알이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객실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다른 보위부 요원들도 달려들었지만 우리가 숫자로 압도했습니다. 요원 1명당 10명씩 달려들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괜찮아. 계속해. 민수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우리는 보위부 요원 5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들을 좌석에 묶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숫자의 힘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제 기장실이었습니다. 앞쪽으로 달려간 10명의 친구들이 기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기장 동무,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기장 박태수가 땀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알았네. 들어오게. 우리는 기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부기장도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장이 부기장에게 말했습니다. 김동무, 우리 서울로 갑니다.
뭐라고요? 부기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습니까?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떡하고? 기장이 부기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동무 평양으로 돌아가도 우리 가족은 안전하지 않소. 나는 밀수로 언젠가 걸릴 거요. 그럼 가족도 끝이요. 차라리 서울로 가서 나중에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소? 부기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항로를 바꾸겠소.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평양 관제탑이었습니다. 고려항공 251편, 여기는 평양 순환 관제탑이다.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기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고려항공 251편입니다. 현재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다. 예정대로 오후 5시 순환공항 착륙 준비하라. 기장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환 관제탑, 죄송하지만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기장 박태수, 정신 차려. 즉시 평양으로 회항하라. 불가능합니다. 승객들이 남한 망명을 원합니다. 이 배신자, 내 가족이 평양에 있다는 거 알지?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내 처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기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 한국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중국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려항공 251편, 여기는 중국 베이징 관제탑이다. 항로 이탈을 확인했다. 즉시 원위치하라.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베이징 관제탑, 우리는 대한민국 망명을 요청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귀환 명령한다. 부릉시 요격기 출격한다. 기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요격기라니. 우리를 격추하겠다는 건가? 20분쯤 지났을 때 레이더에 뭔가 포착되었습니다. 부기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장님, 뒤에서 빠른 물체 접근 중입니다. 기장이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2개의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투기다.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려항공 251편,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이다. 즉시 평양으로 회항하라. 부릉시 격추한다. 기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친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기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격추하면 유학생 100명이 모두 죽는다.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3초 안에 회항하라. 3, 2. 기장이 급하게 고도를 낮췄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기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나, 쾅,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옆 하늘에 예광탄을 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기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동해까지만 가면 된다. 한국 영공까지만. 그때 계기판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부기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장님, 연료가 부족합니다. 이대로는 인천까지 못 갑니다. 알고 있어. 최대한 아껴. 승무원들이 기내 조명을 절반 껐습니다. 냉난방도 최소화했습니다. 모든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석 승무원 김옥희가 유학생들에게 담요를 나눠줬습니다. 추울 겁니다. 담요로 몸을 감싸세요. 우리 함께 살아남읍시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승무원 8명 중 6명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어요.
나머지 2명 승무원은 침묵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묶여있던 리명철이 끈을 풀고 일어났습니다. 입을 막았던 천을 뱉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들, 너희 가족들은 다 죽는다. 평양에 있는 내 부모, 형제들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가족도 죽는다. 제발, 돌아가자. 유학생 5명이 달려가 그를 다시 제압했습니다. 리명철은 울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더 지났을 때 부기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장님, 동해 상공 진입했습니다. 기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관제탑, 여기는 북한 고려항공 251편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 고려항공 251편,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우리가 호위하겠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가 우리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이 멀어졌습니다. 한국 영공 앞에서 멈춘 겁니다. 기내가 환호로 터졌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유학생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옆 친구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부기장이 외쳤습니다. 연료 5분 남았습니다. 기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3분. 버텨라. 한국 공군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고려항공 251편,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인천공항이 긴급 착륙 준비 중입니다. 1분, 2분, 3분. 인천공항 활주로 보입니다. 부기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장이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미끄러졌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자유 대한민국에. 기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100명의 유학생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울고 웃고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을 걷었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환한 인천공항 청사,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아남았어.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기내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진짜 살았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 주변으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멀리 인천공항 청사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봐요. 태극기예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공항 건물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의 태극 문양. 평생 교과서에서만 보던, 아니 남조선 괴뢰 국기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다른 깃발 아래 살아야 했던 70년. 6.25 전쟁 이후 갈라진 우리 민족. 그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장 박태수가 기내 방송을 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내가 다시 환호로 터졌습니다. 100명의 유학생이 울고 웃고 서로 껴안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 문 쪽으로 계단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서 환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월 하순, 아직 춥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한국 경찰관이 올라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뒤에 있던 승무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도 조종석에서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감격해서였을까요? 활주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고 공항 청사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활주로가 이렇게 넓다니, 비행기가 이렇게 많다니, 공항 건물이 이렇게 크다니. 평양 순안공항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순안공항은 낡고 작았습니다. 여기는 마치 외국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모스크바에서 본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버스가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 입구였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명들. 수백 개, 수천 개의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을 켜놓은 겁니다. 여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옆에 있던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를 아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도 낮에는 불을 끄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기가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특별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간단한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자판기가 있어요. 복도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였습니다. 저희는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자판기 안에 음료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콜라, 사이다, 커피, 주스,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1,500원? 이게 얼마예요? 북한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계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제공해 드릴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료수. 마셔도 되나요? 물론이죠. 마시세요. 직원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컹 하고 콜라 캔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온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마법 같았습니다. 우리는 콜라를 나눠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잠시 후 우리는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편의점이요. 24시간 내내 열려 있어요. 24시간이요? 밤에도 여나요? 네, 밤낮 없이 열려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니. 북한에서는 밤 9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였죠.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진열대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빵, 김밥, 음료수, 과자. 보는 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구경시켜 드릴게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 명씩 불려가서 신원을 확인받고 탈북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쯤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아직도 꿈 같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밥과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평생 이렇게 푸짐한 도시락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옆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맛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밥 한 숟가락에 담긴 자유가, 이 반찬에 담긴 평화가 너무 감사해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잠시 청사 안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면세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진열된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시계, 향수. 쇼윈도에 빛나는 물건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다 진짜일까? 저 많은 물건들이 다 팔리는 걸까? 그때 일반 승객들이 지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당장 잡혀갔을 겁니다. 공항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간첩 행위였으니까요. 저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왜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밤 9시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임시 수용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 곳이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광고판에서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들이 쉼없이 달렸습니다. 여기, 밤인데 이렇게 밝아요? 네, 서울은 밤에도 이래요. 불야성이죠. 불야성. 밤에도 낮 같은 성.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도 밤에는 어두웠습니다. 여명거리 같은 특별한 곳만 불이 켜졌죠. 하지만 여기는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방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꿈꾸는 건가? 정말 나만에 온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국정원에서 임시로 준 휴대폰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마이너스 국정원 마이너스 저는 휴대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작은 핸드폰, 이 짧은 문자 하나에도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무사하실까? 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진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잠을 잤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두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 소시지. 북한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간부 집안이었던 저희도 아침은 보통 옥수수죽이나 감자였으니까요. 식사 후 우리 100명은 버스를 타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걸 배우는 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남한의 풍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습니다. 차선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현대, 기아, 삼성. 북한에서 들어본 이름들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달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식당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밥, 라면, 돈가스, 우동, 짜장면.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들을 보며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와, 여기서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네요.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나만은 먹을 게 많아요. 국정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것과 비슷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빵, 컵라면. 가격표를 보니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습니다. 이게 비싼 건가요? 아니요, 저렴한 편이에요. 남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자주 사 먹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매일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과자 하나 사는데도 일주일치 월급이 들었는데 하나원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안성이라는 도시 근처였습니다.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최영수였습니다. 모스크바 의대 학생이었던 친구죠. 우리는 짐을 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여가, 우리 정말 살아남았구나. 응.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성우 생각나? 그럼. 매일 생각나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성호. 그 친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탈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달 동안 여기서 남한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여러 가지를 배울 겁니다. 3달.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착금도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돈입니다. 정착금이라니. 돈을 준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 같으면 탈북자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텐데 남한은 돈을 주고 교육까지 시켜준다니. 첫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남한 말을 배웠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동무라고 하면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인민이 아니라 국민,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 발음도 달랐습니다. 제 억양이 너무 북한식이라 선생님이 교정해 주셨습니다. 진혁 씨, 합니다를 합니다로 발음하지 마세요. 합니다예요. 합니다. 합니다. 몇 번이고 연습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9년 동안 써온 말버릇을 고치는 건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컴퓨터를 다뤄봤지만 다른 친구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마우스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하게 마우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인터넷도 배웠습니다. 검색창에 뭐든 쳐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자 김정은. 모두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알게 됐습니다.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저는 탈북자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도 저희처럼 힘들었구나. 하지만 잘 적응해서 살고 있더군요. 2주일쯤 지났을 때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는 거였습니다. 마트. 이마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정말 컸습니다. 축구장만 한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과자, 라면. 종류별로 수십, 수백 가지였습니다. 여기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돈만 있으면요. 평양의 장마당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은 비싸서 함부로 살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는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바나나가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간부들만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한 송이에 3,000원이었습니다. 이거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저는 바나나 한 송이를 집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제가 먹어보라고 하나를 주셨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 그냥 고맙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영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여가 평양에 있는 내 부모님 생각 안 나? 매일 생각나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걸 평양에서 알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라는 것을요. 우리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생하시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셨어. 살라고. 그게 어머니 소원이라고. 그래.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통일되면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한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한 문화를 알려주러 온 거였습니다. 제 파트너는 김서연이라는 이화여대 학생이었습니다. 밝고 친절한 친구였습니다. 진혁 씨, 혹시 치킨 드셔보셨어요? 치킨이요? 닭고기요? 네. 배달시켜서 같이 먹어요. 서연이 핸드폰으로 뭔가 주문했습니다. 30분쯤 지나니 정말로 치킨이 배달됐습니다. 빨간 양념에 뒤덮인 닭고기였습니다. 이게 그 사진 속 치킨이구나. 무슨 사진이요? 아, 예전에 익명으로 받았던 사진에 남한 배달 음식이 나왔거든요. 그게 치킨이었나 봐요. 저는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맵고 달고 짭짤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박성호도 이걸 먹고 싶어 했을 텐데.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누구예요? 저는 성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문당한 친구, 우리가 탈출하게 된 계기.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끔찍해요. 우리가 대신 살아남은 거예요. 성호의 꿈도 함께 이루려고요. 석 달이 지나고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영수와 함께 관악구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착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가게 음악. 모든 게 생동감 넘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매일 하는 습관이 됐습니다. 부모님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해외 유학생 집단 탈북 사건으로 관련 가족 조사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조사를 받고 계신 거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살겠습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학 편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도와줬습니다. 서류 작성, 면접 준비.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석 달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였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호야, 봤지? 우리 해냈어. 너의 몫까지 열심히 살겠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든 시작이었지만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학 2학기가 시작됐고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입니다. 자유의 하늘입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누가 감시하지 않는 아침. 매일 아침이 감사합니다. 편의점에 갑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삽니다. 2,000원입니다. 북한이었다면 며칠치 식사비인데 여기서는 한 끼 아침 값입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구나. 내가 원하면 사고 원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자유.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회사원, 학생, 어르신. 모두가 자기 길을 갑니다. 누구도 어디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여행증 없이는 다른 동네도 못 갔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는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영상을 봅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내 오늘의 뉴스를 봅니다. 자유롭게 검열 없이 학교에 도착합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교수님이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3,500원입니다. 메뉴는 6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돈가스, 우동. 저는 제육볶음을 선택합니다. 반찬이 많습니다. 김치, 깍두기, 나물, 계란. 먹다 남으면 버려지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이 한 끼가 일주일치 식사인데.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 온 것이.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숍에 갑니다. 서연이도 함께입니다. 하나원에서 만났던 자원봉사자였는데 이제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진혁 씨, 오늘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아이스로요? 네. 1년 전만 해도 커피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커피가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험 걱정, 과제 이야기, 연애 얘기. 평범한 대학생들의 수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달 앱을 엽니다.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수백 개의 가게가 나옵니다. 저는 치킨을 주문합니다. 박성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치킨입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치킨을 받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배달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치킨 상자를 열고 한 조각을 듭니다. 매콤하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납니다. 성호야, 내가 먹고 싶어 했던 치킨이야. 맛있어. 너도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성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에는 영수와 함께 성호를 추모합니다. 우리 100명의 유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자유97이라는 이름입니다. 채팅방에서 우리는 근황을 나눕니다. 누구는 대학에 다니고 누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박성호를 잊지 않기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기로.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기로. 10월 어느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보궐선거였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내 한 표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투표소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봤어요? 제가 투표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 의견을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매일 밤 저는 북한 뉴스를 검색합니다. 부모님 소식을 찾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 집단 탈북 관련 가족 수십 명 처벌. 부모님도 그 안에 계실까?
저는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시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11월 저는 탈북자 간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100명쯤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용기 탈취 이야기, 박성호 이야기, 자유를 찾은 이야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박성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희생이 우리 97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젊은이 수고했네. 나도 6.25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야.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고향이 그립네.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북한 실상을 알려줘야 통일이 빨리 오지 않겠나. 어르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같은 민족인데 70년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픔. 저도 이제 그 아픔을 압니다. 어르신, 꼭 통일될 겁니다. 우리 세대가 만들 겁니다. 열이 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평양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대동강변에 쌓이던 눈, 미래과학자 거리의 겨울 풍경, 부모님과 함께 먹던 평양냉면. 그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 됐으니까요. 영수와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진여가,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응, 잘 살고 있어. 성호도 기뻐하겠지? 그럼. 분명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호빵을 샀습니다. 따뜻한 호빵을 손에 들고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진여가, 우리 약속 지키자. 열심히 살자. 성호의 몫까지. 응. 그리고 언젠가 통일되면 성호 무덤에 가자. 호빵 들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하자. 그래, 그날이 꼭 오겠지?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지금 이 순간 2025년 열이 월 저는 서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가난하고 아직 서툴지만 매일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겁니다. 6.25 때 싸우신 분들, 민주화를 위해 싸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2,500만 동포들. 저는 증언합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같은 민족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으로 갈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말할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성호의 꿈도 부모님의 소원도 그리고 제 꿈도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북한을 잊지 마세요. 통일을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저는 김진혁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2025년 2월의 97명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자유를.